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조선시대 후반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주제를 바꿔서 진행을 좀 해볼 텐데요. 네, 조선시대 후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치를 봤으니까 이번에 경제하고 사회적인 부분이 조선 후기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중요한 지점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경제 먼저 볼게요. 경제. 자, 조선 후기의 경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세금을 걷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의 진흥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조선 후기에 세금을 거두는 거에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수치 제도의 개편인데 자, 영정법이라는 거를 해요. 왜 이런 거를 했느냐면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를 반으로 쏙 잘라가지고 조선시대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잖아요. 이걸 나누는 게 우리가 양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두 번이 아니라 임진왜란, 정류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렇게 네 번의 큰 전쟁을 겪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토가 굉장히 황폐화되고 사람들도 되게 많이 죽고 당장 그 농토가 너무나 오랜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예년과 똑같은 수확을 예전처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사람도 많이 부족해지고 지금 농토도 많이 어지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을 생존시켜야 되니까 뭘 하느냐면 복잡하게 지금 세금을 옛날이랑 똑같이 거둘 수가 없다. 일단 이 사람들 심폐소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었던 게 영정법이에요. 자, 영정법이라는 게 뭐냐? 인조 시기에 이제 이걸 하게 되는데 전세를, 토지세를 자, 풍흉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토지 한 결당 미국 4도에서 6도 정도로 원래 걸었던 거에 비해서 확 줄여준 거예요. 엄청 확. 그래서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소생시키려는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전세 납부액은 줄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뭔가를 이제 착복했었던 사람들은 자기 이득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딘가에서 메꾸려고 했겠죠. 그래서 토지세 자체는 영정법 덕분에 줄어들었는데 뭔가 이상한 부가세 같은 게 지금 붙는 거죠. 자, 수수료, 운송비라고 하는 부가세를 붙여가지고 결국에는 부담이 또 커져서 그렇게 크게 효용을 보지는 못하더라라는 그런 게 바로 영정법이고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시도는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등장한 게 대동법입니다. 지금 영정법은 토지세 세금에 대한 그 개편이었어요. 전세에 대한 개편. 그런데 대동법은 뭐냐면 우리 그 조용조로 3종류로 냈었던 그 세금 중에서 자, 토지세가 있고요. 그리고 공납이 있었어요. 공납. 집집마다 그 토산물 내던 게 있었거든요. 토산물. 이 공물납부, 공납에 대해서 대동법이라고 하는 걸로 전격 개편을 지금 한 거예요. 이 공납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세금 중에 하나. 토산물을 징수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보관도 해야 되고 선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도 있고 뭐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도 있고 이거를 납부하러 갔을 때 이거 심사관과 이런 사람들이 결탁을 서로 해가지고 납부를 받아버리지 않는 경우가 또 생기고 그러니까 A라는 농민이 직접 가서 공납을 하려고 하면 네 이 토산물은 너무 품질이 나쁘구나. 납부가 안 된다. 금지. 떨어졌어. 탈락. 뭐 자격 미달. 이렇게 해서 자꾸 세금을 내고 싶은데 세금이 납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납부 실패가 돼요. 근데 이걸 안 내면 나중에 이제 세금을 미납자가 되잖아요. 그럼 벌도 받고 더 큰 세금을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빨리 세금을 내야 되는데 받아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이거 한 번에 통과할 수 있게 내가 대리 납부를 업무를 봐드립니다. 라고 하는 중간 대리 납부자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대납해주는 방납업자가 생겼던 건데 이상하게 방납업자가 내면은 내가 갖고 간 거랑 똑같은 건데 얘는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납업자한테 이거 수수료 내는 거죠. 자, 이거 나 납부하게 해주는 대가로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공납을 납부를 밟는 그 관청에 관리하고 이 방납업자하고는 뭔가 결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수수료를 아마 어느 정도는 나눠서 이득을 취했겠죠. 이게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토산물을 국가가 다 검사를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이거 너무 많으니까 근본적인 걸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토산물 징수 그 자체에 있다.
토산물로 걷지 말고 아예 방납업자가 필요가 없어져 버리게 하자. 그게 뭐냐면 이 공납이라는 것 자체를 갖고 있는 토지 면적에 따라서 쌀 아니면 옷감 아니면 동전으로 내자. 그러니까 품질을 따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똑같이 통일을 해가지고 내자. 어느 지역에서 뭐 산나물, 어느 지역에서 뭐 어패류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대동법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대동단결해서 이제 내는 거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담당하는 관청으로 선해청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주로 이제 쌀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두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일단은 토산물 중에서 반드시 먹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떤 지역에는 뭐 나무로 만든 상이 유명하고 어떤 지역은 종이가 유명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공납을 징수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관청이나 나라에서 쓰는 필요한 물건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건 음식일 수도 있고 정말 사용하는 물건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대동법으로 바꾸고 나면 그 토산물을 징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는 관청이나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동법으로 거두어들인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을 가지고 이거를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물품을 조달해서 국가에다가 납품을 하게 하는 국가 전용 납품업자가, 지금 용역을 하는 사람이 용역업자가 생긴 거죠. 그게 공인입니다. 그래서 대동법과 공인은 세트로 묶여서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시행 과정이 참 지난하고 고단했는데 처음에 이거를 고안을 해낸 시기가 광해군 때입니다. 광해군은 이 사람은 전쟁을 겪었잖아요.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황폐한 국토를 마주 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고안이 처음 된 거죠. 자,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건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자, 경기도 지역에서 좀 한정적으로 선해법이라는 이름으로 요걸 한번 해봅시다 라고 건의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광해군 때 처음 실시를 하고요. 자, 광해군에서 저기 뒤로 효정으로 넘어가면 김육이라는 사람이 규칙을 좀 세세하게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숙종 때 가서야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요. 이게 얼마나 긴 기간이냐면 초반에 실시했을 때하고 전국으로 확대되기까지 거의 한 100년 정도 걸렸어요. 아니, 되게 좋은 제도 같은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도와주던 제도 같은데 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렇게 보면 이 대동법의 핵심은 공물을 납부하던 집집마다 똑같이 어느 분량이 정해져가지고 이거를 납부를 하다가 이제 뭐가 기준인 거예요? 소유한 토지의 결, 수에 따라서 낸다. 그럼 토지를 크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이 많아지겠죠? 근데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양반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런 게 많이 부담되는 게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걸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암암리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이렇게 확대 실시하는데 오래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동법의 결과가 이제 좀 중요한데, 어쨌거나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이제 이 토산물로 이거를 가름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인이라고 하는 국가 전용상인지 어떻게 보면 용역업자의 탄생이고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그 공인이 등장을 했고, 공인이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상품의 수요가 관청이나 국가에서 구매하는 거는 숫자가 좀 다량이겠죠. 그러면서 한꺼번에 이제 요거를 구입을 하게 되면서 상품 수요가 좀 증가를 하니까 자, 물건을 만들고 파는 시장이 또 엄청나게 활발하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연쇄적인 결과를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동법의 결과 우리가 이 각지의 장시가 발달을 하면서 상업이 조금 진흥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 균역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에 대한 거였냐면, 자, 우리 전세에 대한 거를 바꾼 게 영정법이었고, 공납에 대한 거를 다뤘던 게 대동법이었고, 하나가 더 남았죠, 세금 중에. 그 군대 가는 노동력 세금이 남았어요. 그거를 개정을 했던 게 균역법입니다. 그래서 균역은 뭐냐면, 자, 원래 1년에 2필씩 옷감을 내야 돼요. 군대 가는 세금으로. 요거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번 전쟁이 나는 건 아니니까 매번 뭐 군인으로 끌려가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에는 이제 돈을 대신 내는 거죠. 세금으로. 2필씩 옷감을 냈었었는데 집에 옷감을 내야 되는 남자가 한 3명이다 혹은 4명이다. 그럼 벌써 2필씩 곱하기를 해보면 6필, 8필씩을 매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가계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균형법을 실시한 사람은 요 사람은 이제 영조인데 영조가 봤더니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세금이 요거더라. 영조는 세자 시절에 그러니까 그냥 왕자 시절에 밖에서 한 10년 살다가 들어오거든요. 궁궐 말고 밖에서. 그래서 자기가 10년 동안 밖에서 보고 들은 것 중에 이 군포를 내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 라고 본인이 직접 겪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주고자 자, 2필씩 냈던 거 아주 파격적으로 50% 삭감을 해버리자. 한 필만 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 필을 내버리면 기존에 2필씩 걷다가 한 필씩 내면 자, 이거를 총 우리가 1000필을 걷어야 되는데 갑자기 500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 재정에 500필이 구멍이 나겠죠. 그건 어떻게 했느냐. 자, 이거를 딱 한다고 실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영조가 신하들 쫙 모아놓은 다음에 자, 지금 내가 이거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50%가 구멍이 나 재정에. 자, 이거를 보충할 방법은 그대들이 고안해 내도록 해라 하면서 신하들에게 숙제를 줘요. 그래서 머리를 요리 굴리고 조리 굴리고 해서 찾아낸 게 요것들입니다. 자, 우선은 결작이라고 하는 거 징수를 시작해요. 자, 토지를 가진 사람들한테 일단 돈이 나오는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를 부과해야 되잖아요. 자, 토지 갖고 있는 사람들 모여봐봐. 자, 지주들한테 자, 너네 1결당 2두씩 이거 내 하면서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되게 싫어했겠죠.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작의 부과가 있고요. 그리고 선무군관포라는 거를 만들어요. 자, 일부 상류층한테 상류층인데 과거급제를 못한 상류층, 과거 시험에 합격 못한 상류층 이런 사람들한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직을 주고 1년에 군포 한 필씩을 징수를 하는 거예요. 명예직 감투를 주는 대신에 감투를 주고서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선무군관포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등등의 잡세. 돈을 좀 많이 버는 직종에 그 어장세, 염세 이런 사람들, 이런 거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추가 세금을 걷어서 국가 재정으로 귀속을 시킴으로써 이 구멍난 걸 메꾸는 거를 했던 게 균역법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일시적으로 땅 가진 사람들의 부담이 당연히 늘어났겠죠. 결작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농민의 부담이 잠깐 줄어들기는 했는데 지주들이 자기네들이 손해보려고 하겠어요? 결국은 어떻게 할까? 지주라고 하는 건 땅 주인이에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가 있겠죠. 자기 혼자 농사 지을 수도 없을 만큼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하러 땅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가?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만큼은 여기서 농사 짓겠다는 애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소작을 치는 거죠. 소작. 그래서 소작농들한테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 자기가 내야 되는 결작의 세금을 이 소작농들한테 이제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소작농들은 억울하지만 이거 안 내면 여기서 농사 짓는 거 금지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놀며 겨잘 먹기로 다시 농민들이 결작까지 부담을 하게 되니까 자, 지금 이 균형법으로 군포는 줄어들었는데 지금 지주들이 자기네 세금을 자기들한테 농민들한테 전가를 해가지고 전세가 늘어나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게 보입니다. 이 세금 제도를 개선하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쉽지가 않죠. 이런 것들이 지금 있었다라는 걸 보시고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세금을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인가 요거 내용을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수치 제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럼 경제적인 내용엔 어떤 변천이 없는가? 자, 조선시대 후반이 되면 상당히 색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농업기술이 좀 발달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드디어 전국적으로 모내기법이라는 게 확대가 되거든요. 이거 이양법이라고 하는데 그 모내기 뭔지 아시죠? 그 모판에다가 미리 키운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거 일일이 이제 논에다가 이렇게 사람이 꼭꼭꼭 손으로 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봄에 약간 가뭄이 들어요. 근데 벼는 항상 논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논에다가 물을 막 그렇게 항상 대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미리 모판에다가 어느 정도 키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한 벼를 갖다가 옮겨서 심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관리하기도 쉽고 나중에 여기다가 옮겨 심기도 쉽고 병충해 관리하기도 조금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생산력이 올라가게 되겠고 모판에서 모를 미리 키우기 때문에 그동안 논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논에다가 다른 거를 먼저 한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벼하고 보리를 이모작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추가 수입이 생겼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발달이 되겠죠. 자, 논의 잡초를 제거하는 노동력이 줄어들고 잡초를 그냥 미리 다 싹 뽑아버리고 그냥 줄 세워서 심으면 되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던 거예요.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두루두루 모내기법이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선시대 후반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곡식만 농사를 주로 지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품 작물의 재배라는 게 되게 눈에 띄게 증가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팔았을 때 돈이 많이 되는 것들, 담배, 면화, 인삼, 고추 등등등 상품 작물로 재배하고 판매하는 거, 팔기 위해서 재배하는 거. 쌀 농사는 팔기도 하지만 그거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거기도 했어요. 농민들이. 그런데 이 상품 작물은 확연히 판매를 위한 농업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선시대 후반이 되면은 우리가 구황작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잘 죽지도 않으면서 밥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고구마, 감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반에 들어온 거. 자, 그리고 이게 농업의 발달이었고요. 자, 수공업이라는 게 있죠. 물건 만드는 거. 사실 물건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선시대에 크게 대접받았던 건 아닌데 이제 후반부로 넘어들면은 자, 우리 대동법 실시하면서 상업이 조금 진흥이 되고 공인이 있잖아요. 공인. 이 공인들이 물건을 어디다 주문하겠어요? 물건 만들 수 있는 상인들한테 주문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물품을 주문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국가에다가 200개 이거 납품해야 되거든? 이거 내가 미리 돈 줄 테니까 200개 만들어서 나한테 단독으로 납품해.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물품을 주문과 동시에 미리 이 재료하고 자금이랑 원료를 미리 받아가지고 제품을 생산을 하는 게 등장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제품, 내가 개발하고 생산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수공업자들도 쭉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수공업이 발달할 만한 상황이 후반부에 생겼구나라는 거를 좀 봐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추가로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광산업이 발전을 합니다. 광산업. 이게 좀 특이하죠? 민영광산이 증가를 하더라. 원래는 그 일반인들은 광산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국가가 하는 거였는데 이게 뭐 돈도 되게 많이 들고 수익도 크게 나지 않으면서 돈만 많이 드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민간인, 일반인들 광산 채굴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신고하고 세금을 내라.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난 거예요. 이 어려운 광산 개발을 일반 업자들한테 맡기고 거기에 대한 세금만 가져가는 거죠. 국고를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납부하게 하는 설점 수세제라고 하는 게 돼가지고 민간의 광산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자유롭게 채굴을 할 수 있는데 세금을 내고 해야 되는 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세금 안 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죠? 광산을 국가의 관리가 돌아다니면서 땅굴을 어디다 파는지를 전부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하느냐? 몰래 파는 게 있었어요. 잠체. 정부의 허가 없이 몰래 광물을 채굴하는 잠체가 아주 극성이었던 시기가 또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윤이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자, 그리고 뭐가 등장하냐면 사실 광물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뚝딱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캐고 관리하고 팔고 이거 광산의 안전 문제 뭐 이런 거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경영자가 필요해진 거예요. 되게 요즘 같은 느낌이죠. 경제 CEO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덕대, 광산만 경영하는 전문가. 덕대라는 광산 경영 전문 경영인을 등장시키게 되는 배경이 또 됩니다. 이런 게 등장을 하고요. 자, 물건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농업이 또 잘 된대요. 뭔가 좀 잘 나왔겠죠? 그럼 뭐가 발전하겠어요? 이제 갖다가 팔아야죠. 상업이 또 크게 발전을 하는데 조선시대 후반이 되면은 이게 엄청 크게 발전을 좀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우리가 조선시대의 성리학 국가에서는 산업공상이라는 게 있어요. 선비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농민이고 그 다음에 물건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민이 있어요. 제일 낮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돈 만지고 이러는 거를 가장 천하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조선시대 후반이 되면 상업이 굉장히 부흥을 하게 돼요. 사실 뭐 정조 같은 사람들 나오면서 자, 신해통공을 반포하면서 원래는 시전 상인들한테만 이거를 장사할 수 있게 해줬다가 그냥 6개 품목만 딱 빼고 나머지 거는 누구나 자유롭게 물건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거를 오케이 해줬기 때문에 정조가 이때부터 시장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물건 파는 일반 상인들 사상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이제 정조 때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동대문의 이현, 남대문의 칠패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개성이나 평양에 엄청난 사상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중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독점적으로 어떤 물건을 크게 취급하는 도고라는 걸로 성장을 해서 어떤 품목을 아예 그냥 본인이 독점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아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급도 이 사람이, 수급도 이 사람이 해주는 이런 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거상으로 성장했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자, 개성의 송상.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고 인삼을 주로 다룹니다. 인삼 판매를 했고요. 사계치부법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회계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뭘까나? 일종의 이중장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뭔가 이제 이렇게 큰 기업에서 쓸만한 특별한 회계법까지 고안이 되는 거죠. 전문적이죠, 무언가가. 그리고 한강을 끼고 성장했었던 경강상인이 있어요. 여기에 주로 그 수입원은 정부가 세금을 쌀로 걷잖아요. 그러면 세곡선이라는 배에 실어가지고 서울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강을 끼고 세곡의 운송을 맡았던 운송업체가 있겠죠. 이게 경강상인들입니다. 그리고 세곡을 운송했다면 배가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배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박 건조업, 그러니까 조선업이죠. 여기에도 이 경강상인들이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뭐가 있냐면 저기 부산 지역의 동네 내상, 자, 일본인 대일무역을 전개했었던 내상이 있고요. 저기 의주에 만상이 있습니다. 만상. 이거는 이 대청무역을 주도했었던 만상이 있고, 자, 평양에 유상이라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대청무역을 했습니다. 저기 북쪽에 위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발달하면 뭐가 생기느냐? 장시가 많아져요. 상업이 발달하니까 지방의 시장들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들이 옛날에는 뭐 5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이런 것만 간신히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상업들이 크게 일어나게 되면서 상설시장 같은 것들도 막 등장을 하게 되고, 자, 장시들이 뭐 충청도에 뭐 전라도에 뭐 이런 유명한 시장이 있어요. 얘네들은 서로 연결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시장과 시장을 연결하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그것이 바로 보부상입니다. 뒤에다가 보찜 메고 다니면서 등찜이나 보찜 메고 다니면서 이동상인이죠. 요 사람들이 시장과 시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유통망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어디 장시, 이 보부상들은 장시가 열리는 지역마다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기 5일장에 참여했다가 다른 지역에 5일장 참여하고 그러면서 1년 내내 물건을 파는 거죠. 왜 우리도 전국에 축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 축제 가면은 축제마다 오는 트럭이 있어요. 뭐 이렇게 파는. 뭐 가령 무슨 커피차가 있으면 그 커피차는 축제만 돌아다니는 커피차인 거예요. 그러면 경상도 무슨 축제 갔다가 그거 끝나면 충청도 무슨 축제 가고 이거 계속해서 연결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게 이제 보부상이라고 하는 이동상인들이 등장을 하더라. 그러면서 시장들이 연결되는 효과가 나온다. 요런 게 지금 또 특징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포구. 강물길을 통해서 강물길을 통해서 수로교통의 발달을 하다 보니까 배가 정착을 하는 그 포구, 그 나루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여기에서 뭘 하냐면 오래 배 타고 왔으니까 이 배를 정박을 시켜놓고서 사람들 좀 쉬어야죠. 그러니까 객주, 여각, 짐도 맡겨놓고 그리고 여기서 서로 물물 교환하고 돈 빌리고 맡고 짐 찾아주고 중개하고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발전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역이 상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진행이 된 게 아니고 국경을 넘어서 외국하고도 하죠. 이게 무역이잖아요. 대외 무역도 크게 발전을 합니다. 자, 무역이 발전하는 것도 뒤쪽에 조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대외 무역에 대한 걸 잠깐 봐주세요. 대청 무역이 있고요. 저기 중국과 했던 게 있고 일본과 했던 게 있습니다. 의주의 만상, 개성의 송상이 청무역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국가가 오케이한 게시무역이 있어요. 국가 대 국가끼리 하는 거. 그게 공적인 게시무역이고요.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사상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했었던 후시무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걸로 돈을 더 벌었겠죠. 자, 그리고 대일무역은 뭐냐면 저기 부산 지역의 내상이 이거를 메인으로 주도를 하고요. 부산의 초량외관에서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무역과
자, 비공식적인 후시 무역을 전개를 했던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업이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화폐가 필요하죠. 그래서 화폐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상평통보가 조선시대 후반에 등장을 하게 되어 상평통보, 모두에게나 똑같은 값어치를 갖는 동전이란 뜻이죠. 상평통보. 그리고 요거를 숙종 때, 자, 우리 국가 동전으로 이거 채택할 거야 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드디어 유통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생긴 엽전인 거죠. 엽전. 근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황이라는 게 있어요. 전황이 뭐냐? 이거를 고리대금업자들이 주로 이제 동전을 많이 쓰는 거죠. 옛날에는 쌀 한 가마니 빌려줄 테니까 두 가마니로 갚아 라고 했을 때 내가 굉장히 품질이 좋은 햅쌀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두 가마니 갚을 때 보니까 오래된 묵은 쌀 두 가마니가 들어와요. 그러면 대등하지가 않죠. 그 쌀 퀄리티 자체가. 두 가마니라고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애매한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돈은 그럴 일이 없거든요. 돈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자들이 이 동전을 굉장히 선호를 했고 그들이 이걸 그냥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재산을 축제하려는 사람이 내가 내 재산을 쟁여놓으려면 옷감이랑 쌀로 하려면 창고 이만한 거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넣어놔야 돼요. 근데 어때요? 쌀도 시간 지나면 이제 오래된 묵은 쌀이 돼버리고 벌레 먹거나 그럴 수 있죠. 옷감은 또 어때요? 보관하기 어렵잖아요. 옷감 보관했는데 진짜 쥐가 파먹을 수도 있고 좀벌레 생길 수도 있고 퀄리티가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관리를 하는데 창고에 보관만 하는데도 돈이 든다. 그런데 동전은 다르죠. 부피도 작고 그냥 상자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얼마나 편해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보관하는데.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쟁이는 용도로 동전을 선호했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돈이 유통이 안 되는 거죠. 그거 그냥 자기네들 다 가져가가지고. 그런 일들이 또 끊임없이 발생을 하더라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후반이 되면 물건을 살 때는 동전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화폐를 쓰는 게 이제 일반화는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물 교환이 아주 없어진 거는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경제적인 발전에 힘입어서 사회는 어떻게 변화를 했느냐? 조선시대 후반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자, 신분제의 동요가 뭐냐면 원래 신분제를 피라미드로 표시하면 요 정도예요. 양반들이 이제 요만큼 있어야 되고 이만큼이 농민이어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천민 집단이 이렇게 있어서 농민이 이렇게 도톰해야 국가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데, 자, 조선시대 후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양반이 늘어났대요. 이렇게 돼버림.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 가장 넓은 면적을 양반이 차지를 해버리고 그리고 농민의 숫자가 획 줄어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천민의 숫자도 줄어드는 거죠.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농민이 이렇게 줄어들면 국가에 세금 내고 군대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니까 국가 운영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국가 재정이 너무 구멍이 많이 나니까 이걸 메꾸기 위해서 희한한 짓을 좀 했었죠. 자, 납속책, 공명첩, 이게 뭐냐? 돈을 내면 노비를 양인으로 면천을 시켜주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납속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노비한테 돈 받고 이제 면천시켜주고 이런 게 있고 어떤 특정한 직군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공명첩이라는 게 그런 건데 이름이 안 써있는 임명장을 판 거예요. 저기 바티칸에서 옛날에 면죄부 팔았던 것처럼 임명장을 파는 거죠. 그리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이름을 끼워 넣는 거죠. 실제로 벼슬을 하는 건 아니지만 벼슬자리를 만들어서 국가가 명예직으로 판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좀 국가 재정을 충당하려고 했는데 그러느라고 양반들이 스르륵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번 농부들이 등장을 해요. 돈을 많이 번 상품 작물 같은 걸로 돈 많이 번 농부들이 등장을 해서 족보를 망한 양반들한테 족보를 사거나 아니면 족보를 위조를 해서 신분을 획득을 하면서 양반의 숫자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 내야 되는 양민들 쭉쭉쭉 줄어듭니다. 천민도 감소를 하고요. 양민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해서 숫자가 줄어들어서 국가 재정에 피해를 들고요. 피해가 되게 되고 세금을 내는 양민층을 늘리기 위해서 뭘 했냐면 노비들의 숫자를 또 줄여버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노비 종모법 그리고 공노비 해방 같은 걸 실시를 해서 일단 노비들을 양인으로 많이 환원을 또 시킵니다.
순조 시기에 그 세도 정치 나온 순조 시기에 공노비 해방이라는 걸 해가지고 뭐 한 3만 명 정도를 일반인으로 올려준 사건도 있었어요. 이렇게 극심한 신분제의 변화는 당연히 사회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되게 정신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금 뭐 일반 농민들이 뭐 이렇게 족보를 사가지고 양반이 되는 마당에 중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돈도 있어요. 돈 있는데 실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똑똑한 사람들 다 중인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인이야. 양반의 어떤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 문과의 어떤 응시를 하더라도 아주 청료지까지 또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한계의 어떤 완전 리미트가 정해져 있는 이거에 대해 불만을 품는 거죠. 그래서 중인들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 움직이죠. 자, 요 서얼들도 납속책과 공명첩을 이용해서 관직에 진출을 합니다. 서얼들. 원래 안 되는데. 그리고 정조 때에 파격적으로 이제 서얼 허통을 하면서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등등등 서자들이 규장각의 검소관으로 발탁이 된 케이스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통청운동이라는 거를 해요. 자,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도 얻어냈고요. 청료직에도 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획득을 합니다. 자, 청료직은 뭐냐면 자, 이 홍문관, 사관원, 사헌부라고 하는 요 언관직들인데 여기를 거치면 나중에 고관대작으로 거의 약간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루트예요. 이걸 거치면 뭐 정승판서까지 나중에 문안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누구나 청료직에 진출하고 싶어 했죠. 근데 서울들은 원래 청료직에 진출을 못하게 했다가 이거를 통청운동을 해가지고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술직 중인들은 어땠냐면 서자들이 지금 막 통청을 해버리네? 자극을 쭉쭉 받아요. 그래서 뭐 이제 통역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술직 중인들이 철종 때 신분 상승을 같이 추구를 했는데 여기는 성공을 하지는 못해요. 주로 누가 중심이 됐냐면 청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통역 업무 같은 거 했었던 역관들이 이걸 많이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집단이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은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누구보다 먼저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신기한 걸 우리나라에 들여오고 소개하고 하는 문화적인 창구 역할을 이 기술직 중인들, 특히 외교 파트에 일했었던 역관들이 맡아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들도 꽤 벌어요. 돈을 꽤 벌어서 신분은 중인이지만 살림살이는 거의 양반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돈도 있겠다, 똑똑하겠다, 세상 이치에 밝겠다, 양반이 누리는 시사 모임이나 그런 거 우리도 교양 있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양반들처럼 문예 모임을 막 만들어가지고 문학 활동 같은 거를 막 하게 돼요. 옛날에는 양반들만 누리는 어떤 특권 같은 활동들이 지금 경계가 매우 흐려지고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중인으로 향리가 있는데 향리들이 그 지방에서 실제 일들을 많이 담당을 하면서 처우가 너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상소문 같은 거를 올리게 됩니다. 이런 게 전반적으로 조선시대 후반이 되면 신분제가 동요하고 밑에 신분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혹은 위에 사람들이 누리던 권한을 같이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통청운동이라든지 신분 상승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런 거를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조선시대 후반에 질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망하는 양반도 되게 많아집니다. 농민들이 돈을 벌었다는 건 돈을 잃고 망하는 양반들도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보니까 경제력이 이제 상실돼요. 양반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지고 고개만 돌리면 양반이 있잖아요. 쟤도 김대감이고 쟤도 김대감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서 희소성이 일단 없어집니다. 희소성이 없어지고 경제력도 없고 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돈 많이 번 분홍층 이런 사람들이 돈으로 수령과 결탁을 해가지고 실제 지역 유지 양반들만 이름을 여기다 올려야 되는데 향회라고 하는 양반들이 장악했었던 모임에 이제 농민 출신들이 쑥쑥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또 지방에서 험악하게 기존의 세력층들하고 새로 올라온 신세력들하고 충돌을 하면서 싸움이 끊이지를 않게 됩니다. 그게 향전이에요. 지역의 운영을 둘러싸고 기존의 양반들, 근데 돈은 좀 없고 자존심만 남은 구향들하고 자 새로운 세력들, 자 분홍층들이 있죠.
아이고 예예 하면서 이 양반들을 모셨던 이 사람들 중에 농민들 중에 돈 벌어가지고 향안에다가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죠. 새로운 지배층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신향. 이 구향과 신향들의 싸움이 너무 격화가 되면서 향전이라고까지 불렸어요. 향전. 그래서 이제 국가의 상소 같은 것도 맨날 올라오는 거죠.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새로운 세력들은 이 사또를 중심으로 관건하고 타협을 해요. 돈을 줬겠죠. 그러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향촌 사회를 빠르게 장악을 했고, 자, 몰락한 양반들 있잖아요. 기존 세력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입지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합니다. 좀처럼 이 사이가 좁혀지지를 않았어요. 자, 수련과 향리들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결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분홍들도 자기들이 돈 써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어디 가서 메꾸려고 하거든요. 결국 피해는 힘없는 농민들이 전부 보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향촌을 조화롭게 다스려야 되는데 향회라고 하는 데가 그냥 권세 가문들의 자문기구로 전락을 해버리고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는 이런 피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퀴즈로 요 파트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OX 먼저 풀어볼게요. 영정법은 공인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정법이 아니고 대동법이죠, 이거는. 대동법이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된 거고요. 자,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죠. 자, 조선 후기에는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죠. 맞는 얘기고요. 자, 괄호 OX 볼게요. 부족해진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거두게 된 것은 균역법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면서부터죠. 자, 2번 조선 후기의 의주의 만상이 어떤 무역으로 부를 축적했다. 의주가 어딘지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저기 위에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어디가 더 가까워요? 청나라 쪽이랑 무역을 했겠죠. 대청무역입니다. 자, 정조 때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등용됐었던 세력들은 서얼입니다. 서얼.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대표적인 서자 출신의 이 검서청의 관리들입니다. 검서관들이죠.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여기도 내용이 작지는 않습니다. 경제하고 사회적인 부분에 조선시대 후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시는 건데 조선 전기와의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서 요거 어떻게 기출문제에 등장을 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